안녕하십니까, 정보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외국환거래법 1강이죠. 예, 저희가 외국환거래법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외국환거래법이 무슨 법입니까? 안에 있는 법을 공부하기 전에 외국환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어요. 그리고 대외거래에 대한 관련 관계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은 과연 무슨 법인지 알기 전에 외국환거래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해보자 이거죠. 자, 외국환거래. 자, 외국환거래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외국환거래법이니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외국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것과 또 다른 반면에서 보면 외국환 거래의 종류에 따라 뭐가 다르다? 법, 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이 법이라는 이 빨간색인 거죠. 외국환 거래의 종류에 따라 그 규제가 다르다. 그게 외국환 거래예요. 그러면 외국환 거래의 구분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면 외국환거래법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디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상당히 법체계를 잡을 때 이 외국환거래법의 종류를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외국환거래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있어요. 그 상위 개념이 뭐냐? 대외거래입니다. 대외거래. 자, 제가 외국환거래법을 할 때는 판서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에요. 판서.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판서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판서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쓰거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횟수나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강의하는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쓰자고요. 여러분들 몇 번 안 쓰고 관세사 시험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주 좋은 찬스인 거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환거래법보다 상위 개념이 대외거래라고 했어요. 대외거래는 말 그대로 외국을 상대로 하는 거래예요. 그런데 외국환거래는 그 중에 뭐냐? 대외거래 중에서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된다.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외국환 거래 정의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환 거래를 법에서 정의하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유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환 거래에 이동이 없는 거래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환 거래요. 무한 수출입이라고도 하고요. 이 수출입을 거래라고도 하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환 거래를 공부하는 것은 외국환 거래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니까 얘는 외국환의 수반이 없으니까 외국환 거래법에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 결국 우리 대외 무역법에서 공부를 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대외가 이 대외 거래라고 하는 이 거래랑 동치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대외 무역법이 더 큰 것을 다룬다. 예. 외국환의 수반과 전혀 상관없이 물품이 오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또 전자적 형태, 그 대무역법에 가면 그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 대상들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저촉받는 법이 뭐다? 대무역법이다. 따라서 외국환이 수반이 안 되는 무한 수출입도 어디에서는 대무역법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은 외국환 거래법 시간이니까 외국환을 또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쪼갤 수 있는 것은
자, 외국 간 거래가 이동이 되긴 하는데 무슨 이유로 외국 간이 이동을 하느냐? 그걸 원인 거래라고 해요. 원인 거래. 즉 외국 간의 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그것에 따라 우리는 크게 경상거래와 그다음에 자본거래로 나눠요. 이때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제가 외국환 거래법의 구분, 종류를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경상거래라고 하면 보통 물품의 수출입, 무역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경상거래라 하면 경이 지나가다는 거예요. 상이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거래다. 자본거래는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반대급부에서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반대급부가 뭔가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 간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경상거래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래라서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있는 거래를 얘기해요. 그게 경상거래입니다. 근데 현재 반대급부가 뚜렷하게 없는데도 외국 간의 이동이 있는 거래가 뭐냐? 그것이 자본거래예요.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반대급부의 유무로 나누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아이고 목소리가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날렸네요. 이 자본거래라 하면 반대급부가 없는 특징도 있죠. 물론 자본거래를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국 간의 이동의 흐름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경상거래와 구분될 수 있는 점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여기 요 네모 이렇게 치겠습니다. 얘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정의도 내리고요. 그 다음 규제도 합니다. 법제 18조에서 규제도 해요. 경상거래는 경상거래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의도 내리지도 않고 법조항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네거티브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죠. 외국환 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한다? 제한사항을 걸어두는 법체계가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외국환 거래법이 네거티브 시스템 맞습니다. 그래서 되는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거나 규제를 경상거래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한다 안 한다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본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는 18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의무 두고 있어요. 그러면 경상거래 했다는 이유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경상거래에 대한 종류를 좀 알아보죠. 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법체계를 알리기 위해서. 자, 경상거래는 뭘로 나눌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답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국제 수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 국제 수지에 무엇으로 영향을 주느냐? 국제 수지가 무엇이냐? 국제 수지에 따라 나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역 수지 있어요. 무역 수지. 무역 수지 거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무역 수지에 영향을 주는 거래. 예, 그래서 무역 거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자 마지막이 이전 수지에 영향을 주는 거래. 이전 거래, 이전 수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가 무역 외 수지. 무역 외 수지에 영향을 주는 무역 외 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제 수지에 영향을 주는 그 기준으로 경상거래를 나누고 있다. 어디서? 외국환거래법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얘기하면 무역거래 반대급부가 물품이 돼요. 무역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반대급부가 뭐로 온다고요? 물품으로 오는 것에 따라 외국환을 이동시키는 반대급부가 명확하게 물품인 경우 우리는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는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역외 수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행이 있어요.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유학 공부하러도 많이 가고 돈 벌려고 체제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옮기는 무역 외 수지 거래 볼 수 있고요. 이전 수지는 이민이나 이주 같은 반대급부에 의해서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행을 가면